안녕하세요. 그 제목이 디지털 ESG 선택이 아닌 필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필수 맞는데요. 언제 이걸 디지털로 도입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가장 큰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사실 회계법인을 다니다가 법무법인에 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기업들이 ESG에 대한 요구를 고객사, 규제 엄청나게 이제 많이 받기 시작을 했고, 그 부분에서 이제 기업의 여러 가지의 매니지먼트에 대한 비용 그리고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ESG가 이제 막 규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ESG는 이제 점점 경영 정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IT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ESG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있었던 데이터 또는 원래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통합해서 다 대응을 하거나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 뭔가 시스템에 투자를 하고 IT화를 시킬 때는 업무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거나 또는 매니지먼트에 대한 코스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리스크 없이 관리를 잘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산업군이나 기업의 비즈니스 구조에 따라서 좀 달라요. 예를 들면 해외 사업장이 굉장히 많이 있거나 또는 우리가 탄소에 대한 어떤 전략이나 탄소 데이터를 다양하게 골고루 잘 정리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ESG에 대한 경영 정보가 더 중요한 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고민이 더 많이 되는 상황은 A라는 고객사가 요구하는 거와 B라는 고객사가 요구하는 것이 늘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은 데이터 중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는 이 경영 지표들을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인디케이터를 얼마 만에 주기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희 ESG 팀은 여기 있으실 텐데 좀 힘드시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뭐 재무팀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ESG 보고서 그러니까 외부에 지금 이제 점점 공식 규제가 되고 있는데 ESG 보고서에 담는 데이터를 담으면서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그냥 떠돌아다니는 모든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나 이런 지표의 개수를 세면 한 900개에서 한 1600개 그리고 보통 한 1조에서 2조 정도 되는 회사들은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지표 관리를 하는데 사실 얼마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엑셀로 해왔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컨설팅 회사들이 바뀔 때마다 보고서가 바뀔 때마다 지표가 조금씩 바뀌거나 엑셀 템플릿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냥 보고서 쓰고 정보 요청하니까 나가면 끝. 뭔가 아카이빙이나 라이브러리 기능이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규제가 되고 매년 해야 되고 데이터가 이제는 연결 기준으로 우리 자회사나 또는 해외 법인에 있는 해외 사업장의 데이터까지 본사가 관리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 엑셀 이메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엑셀 이메일을 하는 게 어쩔 때는 뭐 작은 회사는 더 편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복잡하거나 또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되게 정확하고 타당성 있는 데이터를 관리해야 될 때는 이런 시스템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일즈포스가 엄청 최고다라고 저는 세일즈포스 사람이 아니라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 LG CNS, SK CNC, 세일즈포스, SAP 굉장히 많은 디지털 플랫폼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업을 되게 오래 하고 진정성 있게 기업들을 돕다 보니까 글로벌의 사업장이 굉장히 많고 또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글로벌 회사들이랑 거래를 하는 회사들은 데이터 프라이버시라든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하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세일즈포스의 이제 우리 넷제로 클라우드를 저도 좀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딱 들여다보니까 데이터를
있는 걸 그냥 업로드 하는데 이 데이터 시스템을 얼마나 잘 활용할 건지,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 멤버들이, 그러니까 우리 구성원들이, 각 팀들이 어떻게 익숙하게 활용을 할 건지, 휴먼 에러에 실수가 없이 키인을 할 수 있게끔 원래 일하는 워킹 플로우에 어떻게 연결할 건지, 조금은 변화 관리가 필요하고 이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에 있어서 기존의 ESG 경영의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셀로 하는 게 편해. 그냥 인수인계도 그냥 파일로 할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과도기적인 컨설턴트나 담당자들은 이 시스템을 정하고 이것들을 우리 회사의 일하는 방식이나 아레나에 맞춰서 디벨롭하는 기능이 저는 최소한 2년에서 3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저희 같이 일하는 컨설턴트들은 시스템을 도입하면 시스템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주는 그 관점에서 너무 더 불편하고 더 시간도 많이 들고 힘들 거라는 얘기도 하긴 합니다. 근데 앞으로 더 큰 복잡성과 더 큰 리스크가 오기 때문에 시스템의 도입에 조금 선제성을 갖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보통 ESG 팀은 막 규제가 많아져요. 저희 이거 데이터 시스템 할래요. 또 IT 팀은 그러면은 뭐 어떻게 데이터를 뭐 이거를 인스톨레이션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고 앞으로 여기 IT 전문으로 계시는 분들이 ESG 데이터라는 것들을 ESG 팀과 기획팀과 전략팀이 이런 것들을 전사, 해외 사업장, 계열사 거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리고 또 ESG 팀은 시스템 없이 일했던 이런 정보 수집이라든가 경영의 방식들을 어떻게 변화 관리로 전사 차원에서 지표를 확정하고 일하는 방식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지, 그거에 대한 브레인스토밍과 적응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저는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딱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ESG에서 디지털이 필요한 이유 딱 두 개입니다. 공급망과 탄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R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뭐 지표들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 지금 가장 바틀렉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 공급망 관리, 우리가 어떤 제품을 소싱해오고 제품을 트레이드하는 관계에서 또는 우리 협력사의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EU 규제로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수작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공급망이라는 부분에서 예전에는 그냥 한국의 사업장, 그다음에 인도 사업장 이렇게 관리를 하셨으면 됐었는데 이제는 이것들을 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국에 있는 하나하나의 사업장이나 협력사의 관계가 리스크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공급망의 전반적인 ESG나 비재무에 대한 부분도 체크하고 또 우리가 소싱해오는 부품의 탄소 데이터도 받아서 올려야 됩니다. 그럼 그걸 다 구매팀은 어디다 아카이빙을 하죠? 사실 어디다가 데이터를 만들고 ESG 팀에다 어떻게 리포팅을 하죠? 라는 부분에서 이제 공급망의 관리 체계가 좀 바뀌고 있고요. 사실 공급망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있는데 공급망 관리의 의무화가 높아지면서 더 이러한 공급망에서 올라오고 있는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는 더 중요하게 됩니다. 사실 뭐 저희가 동아시아 지진, 그 일본의 지진 사태라든가 또는 ESG 시대에서 요구되고 있었던 것들을 다 합쳐보면 사실 공급망은 굉장히 다변화되어 왔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공급망 안에서도 로지스틱스 SCM이라는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리고 그린 공급망 ESG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얼마나 탄력적으로 우리가 소싱을 바꿀 수 있겠냐,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통합화가 되면서 훨씬 더 이런 공급망에 대한 데이터 관리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ESG 규제를 따로 만들진 않아요. 근데 그린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원래는 NGO나 또 다른 사회적인 가치에서 올라왔던 지표들이 이제 규제화가 됩니다. 규제가 되면 어떻게 되죠? 기업은 비용이 될 거고, 비용이 되면 어떻게 되죠? 계속 뭔가 혁신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이라는 게 생길 거고, 그래서 일단은 규제부터 시작을 되는데 이 모든 규제가
결국에는 그런 공급망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공급망 관리라는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생산 제조 시설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그다음에 납품하고 있는 벤더사들까지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럼 고객은 어떨까요? 우리 고객은 자동차 부품이나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이런 업종을 중심으로, 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요구하고 있는, 우리랑 거래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런 것들은 봐주세요라는 그들의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챌린지를 좀 받고 있는 거죠. 보시면 코드 오브 컨덕트라 그래서 이제 고객이 원하는 것들의 핵심 사항들을 보면 결국에 제품에 대한 스콥 3 탄소 데이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디서 어떻게 갖고 올 거냐,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산을 하고 납품을 하는 트레이딩에 대한 공급망 구조, 제품 생산, 그리고 고객의 요구, 규제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는 거죠. 탄소도 아주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저희가 파리기후협약이라고 2015년도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기업체에서의 탄소 관리, 예전에는 탄소를 얼마만큼 관리하냐라고 명확하게 아웃풋 데이터를 관리해서 리포팅을 하면 됐는데, 이제는 이 모든 패러다임에서 뭐가 바뀌고 있냐면 탄소라는 것들을, 그 숫자를 어떻게 줄여나갈 거냐, 그럼 몇 년도에는 탄소의 줄이고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것들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넷제로 클라우드에도 그런 기후 시나리오라든가 탄소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환경 데이터만 보더라도 환경 데이터가 가장 조금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저희가 많은 모듈이 있는데 특히 이렇게 ESG 디지털에서 제일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거, 빠르게 제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탄소에 대한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환경. 근데 환경이라는 부분도 보시면 탄소,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순환 경제,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솔싱하는 공급망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회사마다 다 에너지 관리 시스템 이미 가지고 계시고 탄소 배출량 관리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다양한 그 요구받고 있는 환경이라든가 탄소의 체계에서 어떻게 기획적으로 이것들을 관리할 것인가, 모니터링하고 리스크를 보고 타겟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타겟을 어떻게 잡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베이스라인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타겟 대비 우리의 경영 활동이 이렇게 됐을 때 목표를 다시 어떻게 선정할 거냐라는 그 관리 시스템도 환경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여기가 가장 숫자가 많아요. S나 G 영역은 되게 정성적인 숫자로 인디케이터를 셀렉션하는 옵션이 많아서 사실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그 회사의 선택과 그 회사의 경영 정보 데이터에 대한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탄소라는 부분은 글로벌로 좀 기준이 좀 잡혀 있습니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가 2010년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커뮤니케이션 보고서처럼 되어 있었는데, 공시가 의무화가 되면서 이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저희 회계법인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공시가 규제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회계 공시와 비재무의 통합 같은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기준, 유럽의 기준, 또는 여러 가지 자본시장에서는 이 공시를 해야 된다. 그럼 공시가 결국에는 컴플라이언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3년치 데이터를 할 겁니다. 근데 첫 해는 어찌됐건 뭐 엑셀로 다 해가지고 있는 자료 해가지고 공시를 한다 하더라도 매년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회사가 언제 이거를 도입하고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에 대한 ESG 디지털 로드맵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뭐 좀 돈 많이 드는데 좀 하다가 다음에 지금 당장 필요해? 이게 얼만데? 사실 보고서를 쓰는데도 매년 한국 기업들은 돈을 씁니다. 이제는 디자인을 입히고 뭔가 그 컨설턴트들이 글밥을 써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와 경영 정보와 목표를 확실하게 소통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공시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디지털은 굉장히 필수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 거죠.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기후 공시도 또 다른 하나의 한 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뭔가 공시를 하려면 그냥 데이터 A만 있으면 안 되죠. 사실은 계획과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우린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스콥3는 공시 부분에서는 좀 제외가 됐어요.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서는 옴니버스 패키지라 그래서 기존에 엄청 막 지르고 있었던 법들이 조금은 이제 조정값을 갖게 되고, 또 미국도 공시에 스콥3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스콥3 데이터가 엄청 중요해요. 스콥3는 저희가 탄소 데이터를 스콥 1, 2, 3로 나누는데, 1은 사업장에서 직접 배출되는 양이고, 스콥2는 전기세나 간접적으로 되어 있는 걸 환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스콥3는 제품이 갖는 탄소입니다. 제가 물을 생산하는 회사면 이 뚜껑을 소싱해야 했을 때, 뚜껑을 소싱하는 제품과 여러 가지의 제품의 사양뿐만 아니라 이 뚜껑의 탄소 배출량까지도 같이 소싱을 해야지 유럽의 통상과 납품이 됩니다. 이거는 ESG 통상의 문제예요. 공시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어쨌든 기업은 공급망 관리, 규제 대응, 고객사 요청, 공시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경영을 어떻게 코스트 이피션트하게 할 거냐, 어떻게 데이터에 누락 없이 관리를 할 거냐. 관리했던 친구가 만약에 퇴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 히스토리나 이력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ESG라는 개념을 기업이 처음 시작했을 때 ESG 경영 환경을 정확하게 분석을 한다면 얼마나 ESG 데이터 관리가 차근차근히 돼야 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부터는 많은 한국 기업들에게 더 이상 늦지 않게 이 타이밍에 대한 ESG 디지털 로드맵을 좀 상의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는 다 IT 보시려고 오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공급망, 그다음에 우리를 둘러싼 규제,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우리나라는 80% 이상이 대외 무역 의존도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소싱해 와서 미국과 유럽으로 납품하는 구조가 많은데, 그 전반적인 ESG 요청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공시할 거냐. 그럼 전사에 뿌려져 있고 전 세계에 뿌려져 있는 것들을 한 개든 두 개든 아카이빙을 어떻게 해서 데이터 마트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우리는 이 목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ESG 부서의 엄청 중요한 일이긴 한데, ESG 부서의 중요한 일을 떠나서 이거는 CEO와 우리 기업 전체의 경쟁력에 대한 부분과 직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타트적인 부분이고, 사실 세일즈포스 우리 아이투맥스한테도 계속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어요. 이거 너무 덩치도 크고 지금 우리 차근차근히 가야 된다 했더니 올해는 스타트업 버전을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잘 들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실 때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일즈포스 솔루션 엔지니어 이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디지털 ESG 전략을 이제 어떻게 실제로 실행할 수 있을지 세일즈포스 넷제로 클라우드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제로 클라우드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ESG 통합 관리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이 ESG 데이터들을 좀 유연하게 수집하고 국내외 표준 배출 계수를 적용해서 탄소 배출량을 자동으로 산정하고,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는 전략 수립, 공시 보고서 자동 작성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클라우드 그리고 에이전포스까지 적용이 돼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AI 기반 ESG 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모를 통해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데모의 주인공은 김지송님입니다. 네, 이 김지송님은 이 가상의 시어스라는 글로벌 제조기업의 ESG 담당자이고요. 이 김지송님과 함께 저희는 ESG 업무를 넷제로 클라우드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세 단계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measure, 즉 ESG 업무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ESG 데이터 수집 그리고 탄소 배출량 자동 산정 단계입니다.
김지송 님이 넷제로 클라우드에 처음 접속하게 되면 이제 가장 먼저 이 홈화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홈화면에서는 ESG 전반에 걸쳐 수집된 데이터, 업무 흐름 이런 것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대시보드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ESG 현황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현황부터 세부적인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드릴다운도 가능합니다. 네, 환경 대시보드 외에도 이제 폐기물 관리라던가 용수 관리, 그리고 사회와 지배 구조와 관련된 그런 주요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는 DEI 인사이트 대시보드까지 제공됩니다. 네, 이어서 중요한 업무 알림과 승인이 필요한 항목도 좀 확인해 보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산된 에너지 사용량이 예측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런 중요한 알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수작업 없이도 담당자가 별도의 그런 작업을 안 하더라도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데이터 오류를 감지해주고 또 바로 추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데이터를 수집할 차례인데요. 이렇게 각 사업장의 담당자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 김지송 님이 직접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엑셀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아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업로드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넷제로 클라우드에 수집된 데이터는 단순히 숫자로만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러스 타워라고 하는 고정자산의 탄소 이력 레코드를 보고 있는데요. 옆에 이렇게 시각화된 차트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차트들을 통해서 해당 건물 자산에서 어떤 연료 유형을 가장 많이 소비했는지, 월별 에너지 사용 추이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수집된 활동 데이터에 이제 그 표준으로 제공하는 저희 배출 계수들을 적용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스콥 1, 2, 3 배출량이 산정이 됩니다. 별도로 계산할 필요 없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산해 준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산정된 모든 탄소 배출량은 이렇게 롤업돼서 연간 온실가스 명세서 형태로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연간 온실가스 명세서는 스콥 1, 2, 3의 전체 배출량을 하나의 표준 양식으로 통합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 필요 없이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네, 씬 1을 보셨는데요.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넷제로 클라우드는 이제 다양한 ESG 데이터를 유연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사용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용수 데이터, 폐기물, 공급망 등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또 국가별, 연도별, 연료 유형별 표준 배출 계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산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알림, 승인, 협업 이런 업무 프로세스들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 투명성 이런 것들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Analyze입니다. 네, AI 기반의 예측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개선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과 성과 추적까지 연결됩니다. 네, 김지송님은 이 What If 대시보드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 대시보드는 다양한 사업 성장 변수들 그리고 배출 감축 수단을 종합해서 이렇게 옆에 보시는 것처럼 미래 배출량을 시뮬레이션하고 그 시나리오별 영향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다양한 배출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 기업의 매출이 20% 성장하게 된다면은 이게 이제 배출량에 어떤 영향을 있을지, 얼마나 늘어날지, 그리고 재생 사용 가능 에너지를 50% 확대하게 된다면 또 배출량이 얼마나 줄어들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한 감축 시나리오를 실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넷제로 클라우드 내에서 이렇게 여러 개선 과제 프로그램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을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에는 본사와 주요 생산 공장 등
이 다양한 자산들이 감축 대상 범위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인 이 감축 프로그램 이니셔티브 그리고 수적 가능한 성과 측정 지표들도 매핑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ES 전략들이 계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되고 또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성과 추적을 해볼 텐데요. 이니셔티브 레벨에서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열 히트펌프 교체라는 이니셔티브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내장된 차트를 통해서 해당 이니셔티브에 따른 연간 환산 배출 감축량은 물론 이니셔티브에 등록되어 있는 자산별로 그 목표 대비 감축 성과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씬까지 보셨는데요. 이 두 번째 씬 애널라이즈에서는 넷제로 클라우드가 단순히 데이터 수집, 계산을 넘어서 전략 수립과 실행, 성과 추적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솔루션이라는 점을 확인하셨습니다. AI 기반의 what-if 분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고 또 진행 상황과 성과를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단계인 액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중대성 평가를 통해서 핵심 이슈를 식별하고 이를 공시지표로 연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시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네, 넷제로 클라우드의 표준 설문조사 기능을 통해서 임직원과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중대성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네, 이 설문은 기업이 어떤 ESG 이슈를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지 결정하기 위한 그런 출발점이 되는데요. 임원진, 경영진, 고객, 협력사, 투자자 등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별 그 영향력을 고려해서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수집된 설문 응답 결과는 이해관계자들의 관심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이런 것들이 정량화되어서 점수로 자동 기록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보여드린 가중치를 적용해서 최종 점수가 계산됩니다. 이 데이터는 이중 중대성 매트릭스 리포트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지송님은 이 리포트를 통해서 우상단에 위치한 기업에게도 중요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중요한 이슈들을 Material Topics, 중대한 이슈로 선정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 선정한 중대한 이슈에 대해서 정량적 설명과 정성적 설명과 정량적 데이터를 정리할 차례입니다. 네, 넷제로 클라우드의 정보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정보 라이브러리 안에서는 각 이슈에 대한 설명 문서라고 할 수 있는 문서 조항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지속 가능성 목표라는 문서 조항에는 CRS의 스코프 1, 2, 3 감축 목표, 기준 연도, 그리고 실행 전략과 같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 문서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네. 넷제로 클라우드에 있는 탄소 배출량 데이터와 연결된 정량적 지표도 바로 삽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배출 감소 절감 목표들이 매핑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문서 조항 내 이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47%와 같은 이 숫자들은 실제 넷제로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가 매핑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항상 최신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어서 보고서 작성 시 정보의 정확성, 일관성 모두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또 아인슈타인 기능을 사용해 보고 있는데요. 문서 조항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또 표현을 다듬는 것들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은 이제 특히 ESG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표현을 좀 더 공식적으로 변경하고 싶거나 혹은 뭐 고객의 RFI나 그런 것들에 이제 대응을 할 때 초안 정리가 필요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김지송님은 실제 ESG 보고서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네, 넷제로 클라우드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GRI, CDP 이런 글로벌 공시 기준에 맞는 템플릿들이 표준적으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지금은 GRI 공시에 맞춘 템플릿을 열어봤는데 단계별로 각각의 질문 항목들을
양식 기반 구성 도구를 통해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텍스트로 직접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get 데이터라는 버튼을 한 번만 눌러서 넷제로 클라우드 내 데이터를 바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PDF 그리고 워드를 이제 형태로 바로 추출을 해서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와도 연동이 되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이 워드 플러그인 기능을 통해서 공시문서 작업을 하실 때 익숙한 업무 환경인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안에서 넷제로 클라우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보여드렸던 그 정보 라이브러리 내 데이터들을 바로 가져와서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입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능은 또 답변 작성에 있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요. 초안을 작성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문항과 답변 간의 적합도 그리고 완전성을 고려해가지고 점수화해주고 또 보완해야 할 영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 씬에서는 이제 넷제로 클라우드에서 ESG 공시 과정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시 지표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데이터 통합 관리가 가능하고 또 주요 국제 공시 프레임워크에 맞춘 템플릿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AI 기능들까지 활용해서 공시 문서 작성을 자동화하고 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을 보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Measure, Analyze, Act 이 세 단계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데이터를 인사이트로 그리고 인사이트를 액션으로 그리고 액션을 또 실질적인 임팩트로 바꾸는 이 여정을 그 모든 단계를 넷제로 클라우드 솔루션 하나로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넷제로 클라우드를 선택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풀무원, 솔로엠 등 다양한 고객들이 이제 ESG 경영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넷제로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계시고요. 오늘 특별히 이 일반 세션 이후에 4시에 3층에서 고객 사례 세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이 간단한 데모를 실제로 고객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 확인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